예, 일타 강사가 시원하게 읽어드리는 우리 정치판의 흐름. 일타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 박성민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금 까마귀 얘기 듣고 오시다가 왕심리 에피소드를 막 꺼내고 계시는데 지금 시작을 해버렸네요. 아니 얼마 전에 왕심리역을 갔더니 예. 그 지하철에 네. 새가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저희 근데 대표- 이게 이제 바깥에서 보는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안에서는 훨씬 속도가 빨라요. 아, 빨라요. 오늘 이렇게 하면 이제 까마귀 특집이 될 것 같아가지고 요 얘기 잠시 후에 유튜브로 넘기고 나서 해주세요. 오늘 할 얘기 많습니다. 일타 박성민. 어제 최상병 특검법이 이 국회에서 그제군요. 부결이 됐습니다. 뭐 부결의 결과를 놓고 그 이탈표가 국민의힘 이탈표가 예상보다 적었던 부분 뭐 이런 걸 놓고 여러 해석이 분분한 어제 하루였는데 박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결과. 근데 부결될 걸로는 봤고 그게 뭐 결과는 모르죠 지금 우리가. 그런데 민주당에서도 뭐 조금 이탈이 있을 수도 있다. 이제 표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거고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이 방송에서도 그 얘기 잠깐은 했었어요. 이게 뭐 지금 총선 끝났는데 민주당에서도 뭐 이탈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얘기했는데 저는 약간 국회의장 선거의 경선에 이어서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 민주당이 단일 대우가 네. 약간의 아주 약간의 균열이 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조금 들었어요. 국회의장 경선 때에 이어서 이번에도 그럼 그 말씀 뭐 달리 말하자면은 어떤 회기화 극일 체제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한 반감, 피로감, 단일 체제로 가는 것에 대한 어떤 피로감 이런 것들이 좀 표현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또 이렇게 가는 것이 민주당에 과연 좋은 거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하. 그거는 뭐 조금 해석은 좀 그 표분석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종섭 장관과 대통령이 박정훈 단장이 보직 해임되던 그날 통화를 뭐 3통 했다. 통틀어서 그 기간 중에 한 5통 했다. 뭐 이런 내용 계속 쏟아지면서 이게 또 이제 여론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 22대 국회 들어서서 하는 재표결엔 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런 궁금해지더라고요. 이건 제가 법적 지식이 없어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일단 그 국민의힘이나 뭐 대통령실 쪽에서는 수사권이 없다. 군수사단에. 그 얘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법리적으로 보면 이거 직권남용이 성립하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지금 뭐 저는 다른 건 잘 모르겠고 그 많은 사람들이 묻고 있는 게 뭐냐면 직권남용에 대해서 기소를 한 그 이제 윤석열 국정농단 이후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 직권남용이라는 걸 꺼내갖고 기소한 분들이 무수히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거를 묻고 본인이 이제 책임을 그렇기 때문에 제일 잘 알 거예요. 제가 이거 아마 그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장면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네. 그때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이게 묻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후보자하고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검사가 되고 나서 국정농단 전까지 직권남용으로 몇 번이나 기소했습니까라는 묻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 기억에 굉장히 작은 수, 한 자릿수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하여튼 이제 그 나머지는 다 뭐냐면 국정농단 이후에 지금 갑자기 급증한 거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사실상 이거는 사문화돼 있는 건데 이걸 갖다가 적용할 수 있느냐 이렇기 때문에 다 대부분의 그 뭐 재판에 가서 무죄가 많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 책임을 묻는 거죠. 직권남용 당신들 법리대로라면 이건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거다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통화 내용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를 그 박정훈 대령이 말을 안 듣고 이첩을 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내용 중에 이거 항명죄 아니냐. 이 항명죄로 이걸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까지들 뭐 오고 갔다면 들어있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아직까지는 공수처가 이거는 그래도 수사를 계속 하고 있고 빠른 속도로 하고 있어서 그 공수처가 뭐 다음에 22대 국회에서 특검법
그 재발의하기 전에 이미 뭐 상당 부분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걸로 네, 보이세요? 그렇게 보이니까. 이러면 오늘 민주당이 발의를 다시 하고 이 법안 발의하고 그러면 대통령이 또 거부권 행사하겠죠. 그러면 이제 재표결이 또 이루어지고 그러면 8표로 이게 또 판가름이 나는 이런 상황일 텐데. 민주당도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보셔요? 일단 이번에 그 표결 결과를 받고 네. 그런 상황에서 그 수사 뭐 다른 게 뭐 더 나오거나 내용이 그 변화가 없는데 이 상황에서 바로 했다가 또 그러면은 뭐 부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지켜보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어요. 민주당 오늘 한다 그래요? 바로? 일단은 오늘 의총을 하는데 그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1호 법안으로 가닥을 잡고 이르면 오늘 발의한다. 발의 절차에 들어간다는 뜻이겠죠.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의총에서도 아마 뭐 다른 목소리 내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전략적으로 이게 바로 이렇게 하는 건 좋지 않다라거나 뭐 그러니까 뭐 조금 더 그 보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요. 이게 이제 박근혜 정권 당시에 태블릿 PC와 같은 어떤 탄핵의 트리거가 되지 않겠느냐는 게 정청래 최고위원의 어제 발언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좀 국민 감정을 건드리는 것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국민 감정과 관련된 문제들은 네. 그 뭐 있을 수 있죠, 얼마든지. 근데 그 태블릿이라고 하는 거는 그 실체가 있는 거고 내용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지금도 그 태블릿과 관련된 뭐 둘러싼 논쟁들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과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앞으로 이 내용이 예를 들면 뭐 그 녹음 파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깥으로 나온다 뭐 이러면 잘 몰라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그 녹음 파일, 녹취 파일들이 뭐 합법 불법을 가리지 않고 몇 번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서울의 소리와의 통화 이런 그런 거? 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좀 리스크가 되겠죠. 그러니까 태블릿 PC 안에는 그 내용이라는 게 들어있었고 지금 이제 통화 기록은 나왔는데 아직 내용까지는 안 드러난 상황. 그래서 이제 내용이 무엇이 들어있느냐, 그것이 밝혀지느냐 안 밝혀지느냐에 따라서 트리거가 될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고 좀 상황이 다를 수도 있고 이렇게 보신다는 거군요. 결국 그 내용 부분이 중요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제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또 어떤 후속 보도들이 있는지 좀 지켜보기로 하고 앞서 일부에서는 나경원 의원과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들으셨어요? 다 듣진 못했지만. 그러셨습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 모드로 완전 들어가 버린 느낌이거든요. 아직 뭐 후보 등록은 아닙니다만 공관위원장도 꾸렸고. 이 나경원 의원은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올 것 같습니까? 밖에서 보시기에. 그거 물어보셨어요, 근데? 당연히 물어봤죠. 뭐라 그러셔요?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 55%까지는 제가 봤습니다만 50%까지 좀 떨어졌답니까? 아니면 더? 떨어졌다고는 안 하셨습니다. 그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룰이 지금 집단 지도 체제냐 단일 지도 체제냐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년 6개월 전에 당권 대권 분리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선 나갈 분들이 1년 6개월 전에 그만둬야 되는 조항이 있어요. 그렇죠. 그 조항의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 민심 영향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굉장히 뭐 높게 나오는 조사가 있지만 그건 대체적으로 국민의힘이 아닌 정당의 지지를 받는 거여서 근데 지금 민심이라고 하더라도 아마 국민의힘 지지층만 갖고 할 거기 때문에 그 2014년 이후에 국민의힘도 그렇게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역선택 역선택 방지 조항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당심이고 민심이고 유승민 의원의 지지세는 약하기 때문에 뭐 나온다고 지금 본인은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승산이 있어 보이지는 않고. 나온다고 근데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직 고민 중 아니에요? 고민 중인데 유승민 의원도 그런데 그 전보다는 적극적이신 것 같아요. 그건 굉장히 적극적이고 저는 그때 이 방송 그때 한번 나와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유승민 의원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하는 건 제가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더 나경원 의원보다는 또 고민을 그러니까 약간 그 패배에 대한 부담을 덜 느끼는 것 같고 나경원 의원은 지난번 전당대 또 서울시장 경선 뭐 이런 거에서 패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약간 그 트라우마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해보는 것 같고 역시 변수는 한동훈 위원장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관한 문제인 것 같고요. 그렇죠. 한동훈 위원장, 나경원 의원이 뭐 나라면 뭐 내년쯤에 움직이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거니까 역시 그런 거 같고 안철수 의원은
최상병 특검 찬성을 공개적으로 밝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뭐 당심을 봤을 때 그 전당대회 안 나오겠다고 하는 안 나온다는 말보다도 더 강한 신호로 보입니다. 아, 최상병 특검에 찬성표 던지겠다고 공언한 5명 중에 1명이었잖아요. 그런 상황이면 뭐 당심의 표를 지금 당장 얻기는 어려울 거고 그거는 그냥 대선 행보를 한 거 아닌가 싶어서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럴 것 같고 윤상현 의원은 적극적으로 나올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원희룡 의원도 여론조사에는 잡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번에 뭐 패배한 후유증이 있으니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재밌는. 근데 이제 나경원 의원은 한동훈 위원장의 출마 여부에 좀 연동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이런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굉장히 높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그러니까 뭐 우스갯소리를 하면 진짜 반윤의 우두머리가 돼 있고 국정운영에 적이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한동훈 위원장의 인기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당심 쪽이든 민심 쪽이든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에 화가 나 있다. 굉장히 지금 당시 잘못하고 있는데 화가 났다. 이거를 누군가 투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투사할 대상이 뭐 총선 때는 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도 있고 조국도 있고 뭐 추미애도 있고 이준석도 있고 다 있었다면 지금은 이거 한동훈이죠.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을 좋아해서 찍는 표도 있겠지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화가 굉장히 나 있다. 심지어는 뭐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지지층도 그걸 지금 투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난 뭐 총선 전에 전당대회 때처럼 친윤의 대표제로 나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통령 인기가 없기 때문에. 그건 아마 나경원 의원이든 또 뭐 윤상현 의원이든 모든 분들이 다 거리를 두려고 할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렇게 강력한 지원을 못 받는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 출마와 연동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추측해 봅니다. 재밌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화가 나 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말하자면 이만큼 싫어한다라는 걸 지금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인기, 그 지지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지지층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그 안에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팬덤도 있고 좋아하는 분도 있고 있겠지만 전체적인 그 지지세의 상당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의사표시. 그렇게 되면 그걸 좀 투사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당권 주자들이 굉장히 애매해지는 게 그렇다고 해서 똑같이 비윤 포지션으로 갈 수도 없고 겹쳐지니까 그렇다고 또 친윤 포지션으로 갈 수도 없는 것이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저렇게 인기가 없는데 그렇게도 갈 수 없는 그 애매한 상황들이 그것 때문에 전 나경원 의원이 다 고민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뭐 반윤 비윤은 이미 한동훈 위원장이 다 가져가 버렸고 친윤은 부담스럽고 그러면 뭐 사실 그닥 그게 남아 있는 게 아닌데 친윤 주자 중에서 뭐 이거는 내 이기든 지든 부담이 없다. 그런 얘기는 뭐 본인에겐 결례가 될지 모르지만 지지세가 현재로는 좀 약한 뭐 윤상현 의원 같은 분 나는 일찍이 그 대통령 관계도 좋지만 난 수도권 위기론도 얘기했고 이준석 내쫓을 때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고 뺄셈 정치하면 안 된다 그랬고 계속 뭐 그랬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나 같은 사람이 하고 한동훈 위원장 같은 분은 대선의 전략적 자산인데 좀 천천히 움직이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올 수는 있죠. 근데 나경원 의원만 해도 나오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그렇죠. 부담이 좀 있죠. 무게감이라는 것이. 그런 것 때문에 조금 판단이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고 그 판단은 역시 한동훈 위원장의 출마 여부일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지구당 부활이라는 걸 갑자기 띄웠어요. 지금 잠행하고 있는 와중인데 원내위원장들 만나서 지구당을 부활시키겠다. 이 행보는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그거는 뭐 원내 지구당 위원장들이 오래전부터 주장했고요. 이것은 뭐 지구당 폐지, 그다음에 뭐 후원금 돈 걷는 것도 이제 오세훈법이라서 다 막히고 이런 것이 상당히 그 정당 정치를 약화시킨 건 맞거든요. 그리고 이제 2000년대 이후에 와서 원내 정당화 한다고 하면서 근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그 원내 정당화를 한다. 뭐 이런 거는 미국식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원내 총무를 원내 대표로 올리고 중앙당 당직자들도 줄이고 이렇게 해갖고 돈 먹는 하마를 좀 줄이자고 하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식 모델이고 뭐 지구당이라든가 우리가 여러 가지 중앙당을 두고 있는 미국은 중앙당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RNC, DNC라는 게 협의기구고 이건 그 유럽식 모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우리나라는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있는데
지구당을 그 정당 정치를 약해지면서 나타낸 폐해가 2000년대 이후에 이게 이제 우선 형평성 문제. 현역 국회의원과 도전자하고 너무 격차가 커진 거예요. 그렇죠. 그전엔 그러지 않았어요. 지구당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90년대까지만 해도 그게 돈 먹는 하마다라는 평가는 있었지만 현역 의원과 그 원외 그 위원장이 뭐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한 정도로 그래도 뭐 당원 교육도 시키고 다 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역은 말하자면은 박성민 대표, 박성민이란 의원인데 원외에 김현정이란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김현정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쪽에도 보험 들어두듯이 이쪽 지구당에도 자라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동등하다 이런 건 거죠. 비슷했다. 예, 물론 그때도 현역 의원이 갖고 있는 특권들이라는 게 뭐 압도적으로 있어서 그렇긴 해도 그다음에 지구당 위원장도 그러나 4년 내내 그 상식적으로 그 지구당을 중심으로 조직을 관리한 거죠. 그렇죠. 이제 그걸 다 없앴는데 당원협의회나 뭐 이런 거는 그런 거는 아니고 후원금도 정치인들은 국회의원은 4년 내내 거둘 수 있잖아요. 합법적으로. 물론 이제 제한액이 있습니다만 이제 그렇게 안 된 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 밖에 예를 들면 뭐 유튜버라든가 아니면 뭐 또 뭐 당박 조직들의 힘들이 너무 세지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뭐 그 보수 진보 상관없이 지구당 부활 논의는 계속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때는 이게 없어지게 된 게 차떼기 대선 자금 수사 때문에 맞아요. 그때 이제 이거 우리가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때 그런 걸 좀 보완하면 좀 하고 최근에도 이 당협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이걸 다 편법 운영하면서 법적으로 이 문제 때문에 수사받는 분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맞아요. 다 아는데 사정 다 아는데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정치관 걷는데 출판기념회 같으면 그 편법으로 다 하는 거 알지만 그냥 넘어가 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당협 이것도 운 나쁘면 걸리고 걸면 걸리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 다 전수조사 들어가서 똑같은 기준으로 다 하면 상당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원외들은 제발 당협이 이거 불법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이런 거 말고 뭐 불법과 편법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제대로 좀 지구당 부활시켜달라. 이게 이제 소원이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걸 다 건드리면서 지금 갖고 왔다는 건 결국 전당대회를 지금 생각하면서 지지세를 모으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해석이 되거든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은 10% 더 높아지는 하루에 1%씩 올라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나경원 의원의 그 가능성은 하루에 1%씩 떨어지는 것 같고. 어떻게 그런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인터뷰 가실 때 물어보진 않았어요. 밖에서 다른 얘기만 잔뜩 하고 안 물어봤습니다. 많이 지지해 주십시오. 뉴스쇼 청취자들 그러고 가셨는데. 아 그래요? 그럼 1%씩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만 1%씩 올라가고 있다고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상황이 그렇고 오늘 이제 22대 국회 시작하는데요. 당장 원구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 어떻게 풀릴 것 같습니까? 저는 뭐 잘 모르겠는데 시간 좀 걸리지 않겠어요? 이거 뭐 지난 4년 전에도 이 문제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끌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그때도 뭐 법사위원장 누가 가져가느냐. 근데 그건 뭐 그 전에 관행은 다수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면 소수당이 법사위원장을 나눠 갖는 식으로 했죠. 그렇죠. 근데 그걸 4년 전에 그렇게 못 하겠다고 해갖고 싸우다가 그때 제 기억으로는 뭐 거의 50일 가까이 끌다가 18개를 다 그냥 민주당이 가져간 적이 있죠. 50일이나 됐었던 거예요 그때. 네, 그러니까 이번도 제가 보기에는 법사위 운영이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끄럽겠죠. 그렇죠. 바로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을 지금 원구성에 끌 것 같은데 결국은 민주당이 어떻게 할 거라고 보세요? 그거 저한테 묻는 겁니까? 근데 이제 미국은 원래 미국식 제도는 그냥 의석 한 석이라도 더 많으면 다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린 그렇게 안 하고 의석수에 따라 배분을 쭉 해왔어요. 왜냐하면 소수당에 대한 존중의 의미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18개면 11대 7 정도로 배분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18개 상임위 중에 11개를 민주당이 하고 7개를 하는 거고 국민의힘이 하는 거고 어떤 걸 가져갈 건지는 이제 원내대표 간에 이제 협상을 하는 건데 그동안의 간행은 하여튼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한다. 뭐 이렇게 그랬는데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를 보면은 이제 강성 지지층들이 워낙 강하게 이 부분을 요구하고 있고 반드시 원내대표는 이걸 사수해라 이런 이야기하고 있고 원내대표 박찬대 원내대표도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 결국은 뭐 이 부분은 절대 양보 못하겠다. 좀 강하게 나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뭐 그러면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을 그렇게 강하게 가지려고 하면 예. 아마 아주 그 노른자의 상임위 예. 야당이 탐낼 만한 그거를 뭐 여러 개를 내놓겠죠. 뭐 그런 협상은 그러니까 법사위를 꼭 지켜야 된다면 그렇게 할 거고 이대로 이번에도 그냥 숫자로 밀어붙여서 간다는 건 잘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자, 이어지는 이야기는 유튜브 댓글쇼로 더 이어가겠습니다. 본방송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다 만 것이 이제 그 원구성을 22대 국회 오늘 시작하는 날이니까 원구성 어떻게 될까 이 질문을 하다 넘어왔는데 제 궁금증은 21대처럼 계속 옥신각신하다가 그래 그럼 18개 다 가져가쇼 하고 이제 국민의힘이 주고 민주당이 다 가져가겠소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때도 그 미래통합당에 불만이 많았거든요. 네. 상임위원장 노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 그렇죠. 근데 그냥 이럴 바에는 그냥 다 주자. 가져가쇼. 네. 그럼 말은 못하지만 네.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하반기 때는 네. 정상적으로 돌아왔죠. 돌아왔죠. 그리고 법사위원장도 국민의힘이 하고 뭐 이렇게 됐는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사위는 반드시 가져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 아닙니까? 예, 예. 그런 입장이면 아마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이 조금 국민의힘이 원하는 상임위를 내주는 식으로 타협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국민의힘은 이거 다 가져가라 이렇게는 안 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요. 예. 아, 법사위와 운영위 두 가지 다 가져가겠다는 게 지금 민주당의 어떤 목표더라고요. 반드시 법사위 운영인데 두 개가 다 아주 핵심이어서 국민의힘이 이건 다 주고 다른 건 우리 가져갈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 그거는 전 잘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그건 원내 전략이니까 그거는 이제 원내대표들한테 물어보셔야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예, 요걸 갖고 꽤 오래 좀 진통을 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4년 전에는 거의 한 50일, 47일인가 그때 끌다가 이제 결국 그럼 아예 다 가져가라 이렇게 됐던 거. 저는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국회 상황이 더 경색이 돼가지고. 예, 얘기 나온 김에 22대 국회 전망 좀 해볼까요? 21대 국회 정리하고 22대 국회 전망하고. 그러니까 지금 뭐 정치라는 게 일반론적인 얘기입니다.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건데 네. 지금 그 우리가 여서야대라는 걸 1987년 민주화 이후 많이 겪었지만 예. 이렇게 대통령과 그 국회 권력이 정면을 충돌하는 건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토크라시라고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데 아무것도 결정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야당이 보낸 법안을 다 비토하고 있고 거부권 행사를 계속 하고 있고 또 반대로 이제 대통령이 보낸 뭐 인사 문제라든가 뭐 예산이라든가 법안 이건 다 국회가 맡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상반기 때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처럼 보였고 네. 그 21대 국회 마지막에 오면은 대통령의 그 거부권이 많아지면서 심지어는 연금 개혁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이 법안 5개를 뭐 통과시켰는데 네. 뭐 그중에 뭐 4개 거부권 바로 행사했고 예, 예. 그다음에 그런 와중에 민생 법안이라고 하는 거는 또 하나도 통과를 못 시켰어요. 예를 들면 구하라법이라든지 뭐 반도체 지원법도 그렇고 뭐 등등 뭐. 더 웃긴 거는 그것들은 여야가 합의를 그러니까 동의하는 것들인데 법사위 문턱을 못 넘어가지고 합의를 하는데 왜냐하면 법사위 문 열게 되면 다른 것까지 어떻게 될까봐 법사위를 못 연 거예요. 그러면서 합의가 된 것들조차도 이게 폐기가 됐다는 게 저는 좀 기가 막혀요. 그건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그다음에 뭐 아니 어떻게 모수 개혁만 하냐 구조개혁도 해야지. 아니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정치는 그 최선을 추구하는 거지만 교과서적인 답을 그 얻는 게 아니고 차선을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수 개혁도 보험료를 13%로 올린다. 네. 그리고 뭐 소득대체율을 뭐 44든 45든 43이 한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 가는 거고 사람들은 지금 착각하고 있는데 그게 소득대체율이 뭐 지금 40 몇 프로라 그러는데 그건 가로 안에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40년을 부었을 때 이겁니다. 40년 누가 붙습니까? 그건 사실 유럽이나 미국에 일찍 사회에 진출해 갖고 끝까지 분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랬어요. 저도 조그만 회사를 운영합니다만 아니 이게 보험료율이 13이 되든 15가 되든 올라가면 저 같은 사업자는 절반을 내주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 하지만 이거는 하는 게 맞다. 하는 게 맞죠. 근데 이걸 어떻게 안 합니까? 그리고 연금 개혁을 얘기했던 그 대통령이 이걸 22대 가서 하자 그러는데 일단 그거는 그 해놓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을 쓴 하버드 대학의 그 두 교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스티븐 그 레비치키하고 데니얼 지블렛인데 네. 이번에 이제 후속작을 썼어요.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이게 했는데 뭐 언뜻 듣기에는 뭐 팬덤 있는 그런 사람들이 뭐 다수 지배하는 그런 거 그게 아니고 원래 미국의 헌법이 만들어질 때 반다수결주의 그때 뭐 연방제고 뭐 노예제가 있고 이래갖고 뭐 만들어진 제도를 얘기한 거예요. 선거인단 제도, 상원제도, 뭐 종칭 대법관 제도. 다 읽으셨어요? 예, 그 다 읽었죠. 전 지금 예. 책 들고 다니고 있는데 그 책을 읽고 싶어가지고 아직 시작을 못했거든요. 예, 근데 그 책은 일권보다는 뭐 덜 재미있지만 그 미국의 역사를 읽는 재미는 있고 핵심은 그거는 아니고 다인종 국가, 그러니까 흑인과 백인 사이의 그 인종 문제가 사실은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제목이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예, 근데 그거는 그 요즘에 있는 그 팬덤 얘기를 한 거는 아니고 그 미국이 그 반다수결주의를 그 집어넣은 배경 이제 그런 것들을 쭉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재미있죠. 제가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 그 중에 대통령이 헌법상 주어진 그 권한, 예를 들면 거부권 같은 거죠. 이걸 남용하거나 야당도 이제 그 권한, 탄핵을 남용하는 경우 이게 이제 민주주의를 붕괴시킨다. 법의 남용이 다 법에 나와 있는 거 하는 거지만 그래서 그거는 원래 그분들이 그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는 제도적 자제란 말을 썼잖아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이제 민주주의를 지키는 건데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강대강 충돌이 21대 막판에 너무 거부권 행사와 이 뭐 일방적으로 법 통과시키는 게 많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22대에도 뭐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대로 갈 것 같아요. 거부권을 너무 많이 쓰고 또 탄핵이란 말도 너무 많이 나오고 이게 지금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 21대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 근데 22대에도 더 심화되면 더 심화됐지 덜할 것 같진 않다는 게 암울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는 갈 텐데 그러면 이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건 다 뭐 헌법상 권리를 행사하는 거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이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만 얘기해 보면 일단 민주당 첫째 민주당은 이제 그 두 가지 가설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는 4년 전에 우리가 180석 만들어 줬는데 제대로 밀어붙이지 못하고 개혁을 제대로 못해서 결국 정권 빼앗긴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다수라는 데 내가 동의해요. 그런데 두 번째 가설은 그게 아니고 그때 그렇게 일방적으로 검수안박이고 밀어붙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민주당을 안 찍고 5년 만에 정권을 넘겨준 거다. 그런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또 2년 동안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혼내주려고 민주당 찍은 거지. 또 이번에 압도적 의석수로 계속 밀어붙이면 다음 대통령 선거 때 우리 안 찍을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중도 스윙 보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는 후자의 입장을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앞으로 이제 이 중도란 말을 좀 바꾸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아니 뭐 제가 그동안에 이런 말을 계속 써왔어요. 아직도 저 윤석열 대통령을 저렇게 지지하는 분이 많다는 거에 분노하는 분들이 3분의 1 좀 있고 아니 이재명 대표가 사법니까 저렇게 했는데 어떻게 민주당을 저렇게 찍느냐 이거에 그 경악하는 사람이 3분의 1 좀 있고 두 세력이 저렇게 많다는 거에 절망하는 사람들이 3분의 1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제가 중도 스윙보터들이 결정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중도가 너무 힘도 없고 기회주의고 양쪽 세력이 주도하는데 그냥 눈치보다 끌려가는 거고 그런 것 같아갖고 제가 표현을 다른 걸로 하려고 해요. 어떻게 해요? 합리적 주도 세력. 제가 그래서 합리성이란 단어와 주도라는 말은 꼭 넣고 싶습니다. 합리적 주도 세력. 결국은 중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니까. 왜냐하면 캐스팅보터. 제가 보면 스윙보터나 중도와 관련된 세 가지 검증된 입장이 있어요. 첫째, 대한민국에서 3번 후보가 대통령 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그건 이제 안철수가 여러 번 증명했죠. 두 번째, 3당이 아무리 선전을 해도 2016 국민의당 같은 경우 1당과 2당이 되기는 어렵다. 소선구제가 유지되는 한은. 세 번째,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와 총선과 지방선거는 그 중도 스윙보터가 승패를 결정한다.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선거를 결정하는 거는 합리성을 가졌어. 아니 이번은 2당 얘기가 맞는데 이번 2당 얘기가 맞는데 또 니들 얘기가 틀리잖아. 이게 틀리잖아. 그럼 왔다 갔다 하는 스윙보터들이 선거를 결정하는 거지. 어떻게 어떻든지 교정된 사람이 결정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합리적이라는 좋은 말을 쓰고 이분들이 주도하는 거다. 선거판을. 선거판을. 맞죠. 저는 그 얘기를
좀 써볼까 합니다 지금. 합리적 주도 세력의 혹은 합리적 결정 세력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합리적 주도 세력, 합리적 결정 세력을 좀 신경 쓰면서 가는 22대 국회가 되라. 이런 22대 국회에 보내는 제가 어디에서 조언이네요. 모 방송에 유튜브 하는데 거기가 이제 그 마중이란 말이 있는데 마음 둘 곳 없는 중도층들의 방송이다 이렇게 썼는데 그게 굉장히 좋은 얘기 같지만 그분들을 좀 어떻게 보면 평가절하하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 그 합리적인 그 중도층들을 향한 정치를 해야 선거는 이긴다. 맞아요. 그 얘기를 조금 더 제가 강조를 앞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제가 16년 동안 이 아침 라디오를 진행하다 보면은 여러분들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문자를 매일매일 받잖아요. 자, 제가 한 매체가 유튜브라는 매체, 뭐 레인보우, 또 샵 1212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3-4개를 열어놓고 받으니까 하루에도 수천 통의 문자를 보거든요. 어떤 느낌을 받냐면 그 합리적 주도 세력이 상당히 늘어나는 느낌을 저는 받아요. 막 이렇게는 아니지만 점차 늘어나는 느낌. 다만 양쪽의 극단적 세력들, 극단적 고정 세력이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닌데 단단해지는 느낌. 그래서 이들이 굉장히 목소리가 크고 단단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 뭐라고 할까요? 이들의 목소리가 다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합리적 주도 세력, 양 극단에 휩싸이지 않겠어. 난 사안을 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겠어. 죽었다 깨도 여기만 맞아, 죽었다 깨도 이쪽만 저쪽만 맞아 하는 난 하기 싫어라는 세력이 상당히 늘고 있다는 느낌 받아요. 그건 점점 더 늘어나고 당심을 강할수록 당원의 그 권리를 강화하자라고 할수록 뭐 누가 편도했더니 권리당원이 아니라 요즘 권력당원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서 민심으로부터 멀어진 거죠. 그 민심이라고 얘기할 때는 100% 대한민국 사람들 다 말한 건 아니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잘못된 주장을 하면 우리는 떠날 거예요 하는 제가 합리적 주도 세력이라고 하는 중도 스윙 보터들을 얘기하는데 이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건 분명하고 여기 방송 제가 나와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제가 방송을 여기저기 나가는데 그 대한민국을 이끄는 분들 그 오피니언 리더들이 저를 만나면 다 한결같이 뭐라 그러냐 김현정 씨랑 하는 거 잘 보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뭐 다른 방송들도 좀 볼 텐데 그분들이 그때 제가 받은 느낌은 그래도 김현정의 뉴스쇼를 듣는다고 하는 것이 그분들이 공개적으로 말하기에도 조금 덜 부끄러운 거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요. 그러니까 자랑스럽다고 좀 표현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고 싶은데 제가 딴 데못 먹을까 봐. 다른 방송 눈치를 보시라고? 제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너무 많은 게 떠올라갖고 아니 어떻게 나가서 딴 데 가서 그 얘기를 하시느냐 그럴 것 같아갖고 그런데 그치, 다른 방송 PD 얼굴도 좀 떠오르니까 그래서 뭔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확실히 저도 느끼고 있는 게 그분들이 이건 좀 너무 심하잖아. 이거 조금 이렇게 좀 갈 수 있는 건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압력이 좀 커지고 그래서 피로감, 이 양극단의 싸움에 대한 피로감들을 느끼는 분들도 있고 맞아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내에서도 민주당 내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밀어붙이는 게 정말 전략적으로 옳은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이제 총선이 끝났기 때문에 그분들의 목표는 다음에 정권 찾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좀 다른 목소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하다 근데 합리적 주도 세력 얘기가 갑자기 나왔지? 그 책 때문이구나.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라는. 아니 그 얘기를 그 책. 지난주에 모 교수님하고 제 점심을 먹는데 저한테 부탁하더라. 박 대표, 자기 중도인데 스윙보터인데 그게 뭐 체력도 없고 생각도 없고 줏대도 없고 그래서 뭐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 것처럼 그래서 조금 기분이 안 좋은데 다른 표현 좀 없냐. 그래서 그거 제가 생각을 해갖고 얘기를 하겠다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그 교수님 때문에 고민하게 되셨군요. 우리 집은 조상 대대로 그리고 나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A당 외에는 찍어본 적이 없어가 자랑스러운 게 아닌 건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이제 교회 다니니까 기독교인이란 거 이게 CBS니까 또 성경 얘기해도 딴 데보다는 좀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뭐 좌파, 우파, 보수, 진보 막 이런 걸 찾으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성경에도 그 유대인들은 율법이란 걸 지켰다. 그 율법 지키는 것 중에 그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게 있어서 그것도 10계명 안에도 들어있어요. 600가지가 넘는 율법에도 있지만 10계명에 딱 못이 박혀 있죠. 그래갖고 뭐 심지어는 그 지키는 거를 그때는 뭐 먹지도 않고 아픈 사람 치료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엄격히 지켜왔고 저도 어릴 때 교대할 때는 그때는 뭐 아무것도 사 먹지도 못하게 하고 막 이런 전통이 남아 있고 막 그랬어요. 뭐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근데 예수가 와갖고 아니 보란 듯이 안식일 날 밥도 먹고 병자들도 치료하니까 그럼 뭐 안식일을 범하는 거죠. 그게 공격을 합니다. 그때 예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저는 제가 그 얘기를 왜 얘기를 하냐면 아이 보수고 진보고 좌파고 우파고 사람 나고 이념 났지 이념 나고 사람 났습니까? 스스로 우파는 이렇게 살아야 돼. 좌파는 이렇게 살아야 돼. 보수는 이래야 돼. 진보는 이래야 돼. 스스로 그 아래 가둬놓고 그 왜 그렇게 사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진짜 감동받은 거는 이제 제가 뭐 김영석 교수님 100세 넘어서까지 지금 왕성히 활동하시는데 그분 말씀이 자기는 65세에서 75세까지가 가장 전성기였다. 가장 보통은 그 전에 다 기억력도 감퇴하고 스스로 다 꺾이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나도 뭐 이제부터 전성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많고 75세에서 85세까지도 계속 지력이 올라가는 걸 느꼈다. 85세에도 계속 발전하는데 공부하면 약간 기력이 떨어지는 걸 좀 느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은 우리는 나이가 넘으면 기억력도 떨어지고 체력도 떨어지니까 안 될 거라고 지레 그냥 겁먹었는데 그 겁먹을 안 먹게 해준 거 아니에요. 보수 진보 좌파 우파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래요? 우리가 거기 왜 얽매여 삽니까? 그러니까 그 이념의 노예들 안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념의 노예. 그리고 뭐 양극단의 노예가 되지 말았으면 좋겠다. 22대 국회가 오늘 시작하는 날이어서 우리도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우리도 한번 다짐해보고 개개인의 국회의원들도 오늘 정말 마음 좀 다잡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뭐 배지 하나 달았다. 기분 좋아 이게 아니라 말들 좀 조심들 했으면 좋겠고. 그것도 중요합니다. 상대방들한테 무례하게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고 편으로도 보면 어쨌든 확실한 적이 아니면 모두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 확실한 적도 전쟁과 정치의 차이점은 테러를 열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뭐 테러도 안 열어줄 뿐만 아니라 확실한 적이 아니면 모두 우리 편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확실한 우리 편 아니면 모두 적이에요. 그치. 우리 편이 쪼그라들어요 그러면. 그러면 점점 아군도 줄어들고 우군도 줄어들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건 전략상 좋지 않죠. 말 너무 거칠게 하면서 그렇게 가지 말자는 말씀. 그것도 굉장히 품격 있는 정치하자는 말씀도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 어제 김진표 국회의장이 마지막 퇴임하는 날 출연을 하셨어요. 퇴임식 하기 전에 이제 뉴스쇼에 출연을 하셨는데 어제 방송에서는 못했는데 제가 사전에 나눈 이야기 중에 뭐가 있었냐면 22대 국회 처음 국회의원이 되는 그 후배들한테 이분은 공직생활 50년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잖아요. 그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단어 하나를 좀 골라주십시오. 근데 어제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본방송에 제가 이 질문 결국 못하고 끝냈는데 뭘 하셨는지 아세요? 꼭 하나만 기억해야 되는 단어 헌법기관.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당 소속의 국회의원이기에 앞서서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라는 걸 제발 잊지 좀 말아라.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줏대 없이 그냥 당이 이런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국민이 뽑은 헌법기관이란 거. 그거 제가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제가 2009년에 중앙일보에다가 칼럼을 하나 기고를 했어요. 2009년에 했는데 그 칼럼 제목이 뭐였냐면 제가 인턴 헌법기관이라고 딱 달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인턴 헌법기관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 어떤 직업도 다 전문적으로 키우는 기관이 있어요. 군인은 육군사관학교에서 키우고 의대는 의대에서 키우고 뭐 다 뭐 키워요. 키워요. 전문적으로. 그건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키웁니다. 맞아요. 교사들도 키우는데 그렇죠. 정치는 너무 중요한데 아무 데서도 안 키워요. 그래서 이게 아무나 막 하거든요. 맞네요. 그래서 정치는 배워서 들어오지 않고 국회의원 당선되면서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인턴 헌법기관이 그렇게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상당히 훈련받고 경험하러 들어오는 게 아니라 증명하러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부터 국회의원 돼갖고 경험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비극이죠. 비극이네요. 정치가 뭐지? 정치 사상이든 정치 제도에 대한 것든 아무것도 안 하고 들어와서 그냥 어떤 분들은 그냥 막말하는 게 무슨 정치인양 잘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정치의 본령이 뭐고
그러니까 그 정도 정치하려고 하면 세계 정치사도 보고 정치 사상도 좀 보고 제도도 좀 보고 그치. 그 정치라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렇지. 이런 것도 좀 보고 들어와야 될 텐데 그렇지. 그걸 교육도 안 시키고. 그러네. 예, 그러네. 아,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지금 어떤 분이 정치외교학과 있잖아요 그러셨는데 그 의미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언론인들도 지금이야 뭐 1인 미디어도 많이 생겨 좀 달라졌지만 다 시험 치거든요 저희. 막 몇백 대 1 이랬어요. 저 들어올 때는 막 1000대 1 이랬어요. 논술도 쓰고 얘가 그러니까 이 언론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뭐 방송이란 공공재를 만들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에 대한 엄격한 시험을 치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아니 그러니까 학과가 없다는 건 아니라 네. 뭐 사법고시 붙어도 옛날에 뭐 사법연수원 들어가고 그렇지. 하잖아요. 키우지. 네. 네, 그리고 뭐 외문고시 붙어도 바로 내보내는 게 아니에요. 네, 그 옛날 뭐 거기 어디서 인지 모르고 국립외교원에서 인지 모르지만 네. 다 그걸 가르치죠. 네. 전략론부터 협상론부터 뭐 좀 중동은 지금 이렇게 돼 있고 그렇지. 다 알려주잖아요. 네. 세계 정치. 그거 없다니까요 우리나라는. 너무 중요한데 네. 그런 게 없이 덜컹 되고 또 되고 나서 마음에 안 들면 또 새로운 사람 덜컹 뭐 이런 식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해서는 안 되는 게 정치거든요. 그게 제가 정치 안 하는 이유인데 요즘 진짜 아무나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는 정말 고도의 그 공적 책임감, 맞습니다. 전문적 지식, 애국심 뭐 이런 게 있는 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요즘은 정말 대한민국에 없어진 게 뭐냐 그러면 애국이란 말은 아예 없고 그다음에 그 사적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권력을 사유화해서 사적 이익을 챙기는 걸 너무 당연하게들 생각하고 정치라는 건 진짜 공적 이익에 복무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우리가 그 이걸 막 넘나들면서들 하는데 제가 이 정치 컨설팅 하게 된 건 나는 그냥 프라이빗한 영역이 있을 거야. 난 퍼블릭에 안 나가.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어떤 걸 갖고 있냐면 퍼블릭의 영역은 굉장히 저한테는 그 경애의 대상. 내가 그건 정말 엄청난 그 공적 책임감과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과 타인의 인권과 이걸 강제로 개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내 결정 하나에 법안 하나에 그렇죠. 사람들의 얼마나 많은 게 달려 있는데 맞아요. 그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거 그건 무서운 거기 때문에 전 그래서 못 하는데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뭐 정말 막들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얘기. 오늘 22대 국회 시작하는 날이어서 오늘 이런 얘기 좀 큰 얘기합니다. 그냥 그렇지. 아니 이 법 하나 정하면은 이 법으로 국민들의 세금이 얼마나 들어가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이득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게 공정한가 아닌가 막 이런 너무 생각해야 될 게 많을 것 같은데 그냥 툭툭 나가고 뭐 또 툭툭 안 된다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무나 너무 하는 쉽게. 거잖아요 지금. 그래 정치가 그래도 지금 힘이 있는 이유는 4가지 때문인데 네. 어쨌든 유일하게 국민의 선출로 뽑히기 때문에 정통성이 있어요. 네. 그 대통령은 뭐 재벌회장들이고 누구 다 불러 모을 수가 있잖아요. 네. 왜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국민이 뽑았다라는 그 정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600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분배하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네. 법을 네.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질 수 있는 법을 만들잖아요. 네. 그다음에 4번째 대한민국을 이끌 아주 고위 인사에 대한 인사를 결정합니다. 네. 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4가지 중에 지금 뭐 거의 다 망가졌죠. 예를 들면은 뭐 예결산도 600 몇십 조를 지배하는 가계부도 그렇게 안 쓸 겁니다. 결산도 제대로 안 해요, 이거. 뭐 예산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법안도 만들어지는 거 보면 정말 이렇게 법 만들어도 되나 싶은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뭐 인사하는 것도 보고 다 그러면 제가 누구보다 정치인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이 방송 나와서 다 뭐 얘기는 안 합니다만 이거 대한민국 이대로 가도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제가 있기 때문에 이 방송에서 제가 이런 얘기라도 좀 하는 겁니다. 저는 세금 많이 내야 되면 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그 북유럽에 뭐 이런 곳에서 뭐 40% 떼가는 것도 있고 저는 낼 수 있어요. 다만 그게 적재적소에 잘만 쓰인다고 하면 40% 아니 더 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쉽게 무언가가 만들어지고 너무 허투루 나가는 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세금 내는 사람들도 이게 잘 쓰이고 있는 거야. 내가 이거 어떻게 벌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장사해가지고 내는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 그게 속상해요. 전부터 제가 국가를 그러니까
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가 돼야 된다. 뭐 제복 입은 분들이 그 요번에도 뭐 우리가 여러 번 듣겠지만 그런 거. 두 번째는 기업하는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만들어야 된다. 그다음에 전 세금 내는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만들어야 된다. 우리 국민도 다 세금 내잖아요. 안 내는 사람 안 있어요. 내는 분들이 지방세, 우리가 국세 이제 다 뭐 내잖아요. 많이 우리. 내는. 저는 이제 그래서 한 오래전 얘기입니다. 제 친구가 이제 이민을 가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얘기를 하는데 그래. 야, 나는 세금 개판으로 걷는 것까지 참을 수 있어. 근데 개판으로 쓰는 것까지는 못 참겠어. 정말 정치인들이요. 네. 특권 없애자 그러고 이렇게 이분들이 한번 들어가면요. 빠져나오지 못해. 너무 특권들이 많아서. 특권이 없다 그래서 너무 많고. 그래서 그 절어서 아니 이거 내 돈님이 이렇게 쓸까. 그리고 뭐 옛날에 정치인들은 정말 국가가 가난할 때니까 그 여비도 아껴갖고 국가에 반납하고 그랬다는 미담도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은 그냥 내 돈 하니까 이거 뭐 막 쓰자. 국가의 돈을. 그게 이러면 이거 진부하고 뭐 꼰대 같은 얘기라 그러는데 그건 그냥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공직자가 지켜야 될 당연하죠. 당연한 얘기들인데. 법안 만드는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법안 만들 때 이게 다 국민 세금 들어가는 거니까 도대체 이게 얼마나 공정하게 쓰일 것인지 진짜 필요한 건지 2번, 3번, 4번, 5번 좀 생각해 주시고요. 또 막 지방세 쓰시는 이제 뭐 지자체장들한테도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멀쩡한 거 깨서 다시 만들고 이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 뭐 집 앞에 놀이터 멀쩡한데 또 공사한대. 보도블록 괜찮은데 또 깨. 이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진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지대로 가는 나라. 지대라는 땅값, 렌트. 이제 제가 얘기했는데 부동산 이건 꼭 얘기합니다. 부동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강남에 집 한 채 갖고 있으면 저처럼 이렇게 뭐 30여 년에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보다 자산이 더 많은 거 아닙니까? 제가 제일 불만 있는 게 뭐냐면 하루가 멀다 하고 모 연예인들이 무슨 상가를 무슨 건물을 무슨 아파트를 얼마에 사서 몇 년에다 팔아서 얼마에 그게 도대체 무슨 작가가 무슨 작품을 썼다는 것도 아니고 누가 기술 개발했다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뭐 어쩌다 한번 나와야지 매일 그게 나오는 나라고. 그래서 저는 조금 우리가 22대 국회는 전반적으로 극단적으로 진영 대결이 좀 있지만 가장 크게 책임 느껴야 될 분은 대통령이고요. 대통령이 물론이죠. 그건 물론이죠. 뭐 가장 큰 그 책임 있는 분이니까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좀 목소리들을 좀 용기 있게들 좀 내서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지금 국회의장이 중립적이라고 욕을 먹는 세상이 그런 정치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합리적 주도 세력들도 가만히들 그냥 지켜만 보고 있으니까 길거리 가다 사람들이 두들겨 맞으면 가서 좀 내가 위험해도 좀 말려도 보고 길거리 누가 쓰러져 있으면 가서 그건 뭐 좀 심폐소생술이라도 하고 뭐 119라도 불러줘야지. 이건 뭐 내 일 아니라고 다 지나가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뭐 우리 뭐 욕을 먹으면서도 그거는 어쨌든 꺾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대한민국 정치가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갖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야 저야 나아지거든요. 가만히 저절로 나아질 리가 없어요. 자, 오늘 22대 국회 첫 등원하는 처음으로 문을 여는 날 그 의원들한테 드리는 조언입니다. 한 분 한 분이 헌법기관이라는 거 제발 잊지 말고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결정하는 자신들이 얼마나 무거운 일을 하는 건지 다시 한번 이분들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자신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당에 너무나 이렇게 휩쓸리면서 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러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22대 국회는. 할 말하고 소신 가지고 다양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역동적인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뭐 각 정당의 현안이니 뭐 누가 어떻게 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한 것 같아 박 대표님. 그렇죠? 이런 날도 또 한 번쯤은 있어야죠. 그럼요. 좋습니다. 여러분 채팅창 좀 볼까요? 오늘은 본방은 못 봐도 댓글쇼는 꼭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님. 그래. 좀 속이 시원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루비님도 그러셨고 라이프님 고맙습니다. 권혁준님 본방송에서 이 얘기를 했어야 된다고. 무슨 강의 들은 것 같다고 러러러님 고맙습니다. 세금 내면서 호구되는 나라라는 완여사님. 한우물님은 22대도 안 변합니다. 그래서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한테 칭찬받는 국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커피 좀 돌려볼까요? 커피 오늘 2잔씩 돌릴게요. 저는 아프로디테 분 함적 주도 세력과 함적 컨설턴트 박성인 대표님 함께 이 시간에 너무 행복하다는데 함적 주도 세력이라는 표현을 이제 앞으로 많이 쓰겠습니다. 더 좋은 단어가 있으면 가만히 좀 쓰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합리적 주도 세력인데 커피 필요 없다고 별을 키우는 아이 안 드릴게요. 안 드려요. 필요 없는 분은 안 드리고 감사합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어떤 분한테 좀 드릴까요? 아련한 찐빵님이 그 아까 영등포구청이었나? 영등포역 새 얘기 그거 대구쇼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안 한 거 새. 새. 아니 지금 왕십리역. 왕십리역이었어요? 아니 왕십리역을 얼마 전에 갔더니 네. 그 지하철역 내려갔잖아요. 네. 새들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바깥에서 날아다니는 것보다 그 안에서는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가 무지 빠르더라고요. 무슨 새였어? 무슨 새? 그걸 몰라. 까마귀 아니면 뭐 그럴 텐데 비둘기든가 그럴 텐데. 네. 그러고 나서 네. 그거 좀 됐는데 총선 전인데 딱 신문에 나온 거예요. 예. 홍대 입구 지하철역에 새들 못 들어오게 무슨 뭐 독수리 사진을 붙여놓은 걸 봤어. 맞아. 근데 내가 두 가지 묻고 웃겨. 저거 붙여놓으면 안 들어오니까 붙였겠지. 그거 그냥 붙였겠어요. 전문가들이 붙였을 텐데. 웃기긴 웃겼어요. 그럼 내가 느낀 게 새들이 이게 많이 들어오나 보다. 내가 본 게 오늘 처음은 아니구나. 이게 생각이 들었고 막. 재밌다. 그 새 얘기하니까 그 얘기가 떠오르셨구나. 그거였구나. 네. 알겠습니다. 새가 많대요. 까마귀가 그렇게 많대요, 요새. 어떤 분한테 좀 드릴까요? 이분은 우하님이시래요. 우하 TV님이시구나. 이분이 박성민 대표 차기 대권 갑시다. 전 정치 안 합니다. 차기 대권 가려면. 예, 어쨌든 뭐 좋은 말씀인 것 같아서 커피 한 잔 드리고요. 한 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민트 우주님, 원래 예능만 보던 제가 김현중의 뉴스쇼를 매일 챙겨본다고. 감사합니다. 그 예능도 뭐 중요하지만 여러분 정말 합리적 주도 세력이 되시려면은 우리 정치를 끌고 가시려면은 뉴스쇼도 챙겨 보셔야 돼요. 민트 우주님께 커피 한 잔 쏘겠습니다. 웅스님 한 잔 더 드릴게요. 저 합리적인 동네 왕십리 삽니다. 독수리 붙여놓는. 아니 그 독수리는 제가 홍대 입구역에 기사로 붙여놓고. 홍대 입구역이에요? 그때는 저는 홍대 입구역이라고 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효과가 있나? 저도 그 생각했다니까. 저거 붙여놓고 안 들어가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생각은 그거 전문가들이 했겠지. 그냥 뭐 아무나 붙여놨겠어요? 그럴 수도 있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무나였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정확히 모르니까 요거는 제가 취재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예. 재밌었습니다. 박성민 대표님 카메라 봐주시고요. 예, 2분할 해주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예쁜 표정으로 여러분들께 길을 넣어드리는 제일 부담스러워. 잠깐만 얘기가 점점 가장 예쁜 표정이라니. 그게 뭐. 예,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